당신은 이제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쩌렁 울렸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식어 있었고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국물은 식었지만 내 속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아내의 목소리가 TV 소리보다 커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회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사람이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틀리지 않으려 애쓰던 삶이었다. 그 버릇이 퇴직 후에도 남았는지 집에서도 나는 늘 틀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틀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연금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뭐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나도 이제 이런 삶 지겹다, 정말. 아내는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어딘가에 박혔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 당신이 노력하는 게 대체 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게 노력이라고? 나는 대답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퇴직 후에 나는 매일 같은 하루를 보냈다. 눈을 뜨면 허공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달력의 숫자를 세다가 저녁이 왔다. 하루가 사라지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늘 피곤했다. 마음이 더 그랬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때 현관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내외와 손녀가 주말이라 들른 것이다. 아내는 바로 표정을 바꿨다. 왔어? 밥 금방 차릴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작은 한숨을 삼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함께 산 세월이 35년인데 요즘은 그보다 짧은 점심시간조차 불편했다. 할아버지, 손녀가 달려와 내 무릎에 안겼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차가운 미역국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녀 왔어요? 응. 할아버지 TV만 봐. 나는 웃었다. 요즘 할아버지는 TV도 잘 안 봐. 그럼 뭐 해? 그냥 생각하지. 뭘 생각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나도 모르겠으니까.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아내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요즘은 밥도 잘 안 해. 퇴직하니까 완전 게을러졌어. 아들은 애써 웃었다. 엄마, 아버지도 이제 쉬어야죠. 평생 일하셨잖아요. 쉬는 게 쉬는 거지. 이건 방치야. 나는 이제 돌보는 것도 지쳤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 속엔 날이 있었다. 손녀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해? 그 아이의 맑은 눈에 순간 목이 메었다. 아니야. 그냥 어른들 이야기야. 저녁이 끝나고 식탁 위엔 빈 그릇이 남았다. 아내는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퇴직하고 나니까 당신이 더 낯설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낯선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나에게 낯설었다. 아들이 손녀 손을 잡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TV에서 누군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등 뒤에서 비수를 던졌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퇴직금으로 뭐 좀 하든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답답해.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 생각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남 탓만 하는 거지.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아팠다. 밤이 깊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엔 청소 좀 해. 당신도 이제 집안일 좀 해야지. 문이 닫히자 거실은 텅 비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의 불빛은 여전히 밝은데 내 마음은 어쩐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때 내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조용한 문장 하나였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본 순간이었다. 당신은 이제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부쉈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편 속에서 내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내 인생의 첫 깨달음이었다. 나는 TV를 껐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또렷했다. 이제 진짜 조용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이 집 안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를 다시 세워야 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나를 대신 세워주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시계는 8시, 알람도 없는데 몸이 자동으로 깨었다. 35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젠 출근할 곳도 부를 이름도 없었다. 이불을 걷으며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시계의 초침이 딸칵 소리를 낼 때마다 이 집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도 그냥 있을 거야?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다. 그녀는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부터 진짜 사람이 변했어. 뭘 해도 의욕이 없어. 같이 사는 사람은 답답해 죽겠다고. 나는 신문 너머로 고개를 숙였다. 신문의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잉크처럼 번져 머릿속을 새까맣게 덮었다. 이따 장 보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늘 없대. 당신은 진짜 세상에 아무 욕심이 없나 봐. 그녀는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내 밥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컸다. 퇴직 후 2년째 나는 여전히 쓸모를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텼다. 공무원으로 살 땐 매일이 보고서와 민원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집 전화는 영업 전화뿐이었고 가끔 아들이 걸어오면 대부분 짧았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엄마는요? 그래, 괜찮다. 그 한마디면 통화는 끝났다. 전화가 끊기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 허전함을 메우려 TV를 켜고 뉴스, 드라마, 홈쇼핑까지 돌렸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고 내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쯤 되면 아내는 밖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났다. 동호회 간다. 점심은 알아서 먹어. 그녀의 말에는 이제 설명이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 2개, 식은 밥 반 공기.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 혼자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늘 하던 대로 식탁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았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당신은 이제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 그 단어가 내 이름을 지워버린 듯했다. 저녁이 되면 아내는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보면 표정이 굳었다. 집 좀 치워. 하루 종일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먼지가 쌓였어? 금방 치울게. 금방. 당신은 평생 금방이야. 근데 그 금방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녀의 말끝이 씁쓸하게 웃음을 섞었다. 나는 청소기를 꺼냈다. 소음이 방을 채우자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했다. 청소기 소리 덕분에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밤이 깊으면 아내는 방에 들어가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하루의 결산처럼 차갑게 흘렀다. 나는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퇴직 후에 내 하루는 누군가의 대기 시간 같다는 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대기실. 번호표는 있지만 부를 사람은 없는 자리. 그게 내 인생의 자리였다. 가끔은 예전 동료들에게서 단체 카톡이 왔다. 퇴직자 모임 한번 하시죠.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건 또 다른 허세와 비교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는 여행을 간다 하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다 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늘 조용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며 말했다. 우리 집은 요즘 공기만 늘었어. 사람은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에 쥔 컵이 흔들렸다. 물이 쏟아져 식탁을 적셨다.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 봐. 손 하나도 제대로 못 써. 이래서 내가 속이 터진다니까. 그녀는 수건으로 물을 닦으며 나를 한번 흘겨봤다. 그 눈빛 속엔 실망도 애정도 없었다. 그저 습관적인 피로만 남아 있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마저 이젠 낯설었다. 나는 조용히 뒤척이며 생각했다. 퇴직 후의 하루는 너무 길고 사랑은 너무 짧았다. 그날 새벽 베란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거렸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불빛을 더듬었다. 잡히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의 주인이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집은 아내의 생활이었고 나는 그 생활의 한 구석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존중을 잃는 일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다. 하지만 아직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버티는 것도 오래 하면 의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또 하루가 지워졌다. 주말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에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해요. 엄마도 보고 싶대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 엄마도 보고 싶대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낯설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로 갈까? 그냥 우리 집 근처 한정식집 어때요? 좋다. 간만이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있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밥 먹자네. 그럼 뭐 입고 가야 하나? 그녀는 옷장으로 갔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뭐 입고 가야 하나. 그 말에 담긴 기대가 순간 반가웠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잠시였다.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왜 그 자리를 후회했는지 금방 알았다. 아버지, 요즘은 뭐 하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 질문은 순수한 호의였지만 내 입안에서는 답이 막혔다. 그냥 집에 있지. 아내가 그 말을 끊었다. 집에만 있지 뭐. 요즘은 이모컨이랑 친구야.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 입술만 움직였다. 엄마, 아버지도 좀 쉬셔야죠. 아들이 말을 잇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쉬는 게 쉬는 거지. 이건 방치야. 난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는데 너네 아버지는 집에서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하루야. 엄마, 뭘? 사실인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순간 손녀가 내 무릎에 있는 젓가락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밥 안 먹어?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응, 이제 먹을게.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걸렸다.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다 멈춘 느낌이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참 힘들어. 퇴직 후엔 좀 멋지게 살 줄 알았거든. 그녀는 술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같이 취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연금 타서 나눠주는 걸로 끝났네. 그 말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멈춰 있는 젓가락 끝에서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들은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아버지, 예전에 기타 치셨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아내가 그 말을 받아쳤다. 그거 예전에 사놓고 3번인가 쳤지. 결국 창고에 처박혀 있잖아.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건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비참함 그 자체였다. 아내는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왜 그래? 또 기분 상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만해요. 뭘? 나는 그냥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그림 그려줄게.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순수한 위로. 그 아이만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서 아내는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이 사람 퇴직했어도 이럴 땐 남자가 내야지. 주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부인들이 더 많이 내세요. 아내가 웃었다. 맞아요. 집에서도 이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모욕처럼 박혔다. 식당을 나서며 찬 바람이 볼을 스쳤다. 아내는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앞서 걷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존중이 무너진 거다. 존중이 무너진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 표정 좀 펴. 다들 불편하게 왜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하루 종일 쉬는 사람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들이 줄지어 흘러가며 마치 내 인생이 뒤로 밀려나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다음부턴 나 혼자 나갈게. 괜히 분위기 깨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겨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이혼 상담이라고 쳤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다. 나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올게. 그녀의 말투에는 미안함도 기대도 없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당신은 뭐 할 거야? 그냥 집에 있지. 역시 그렇지. 당신은 늘 집에 있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여행 가방에 옷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이혼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별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일부러 일찍 누웠다. 그리고 새벽녘 문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조용했다. 그녀가 떠난 집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언제였던가. 결혼 35년 동안 늘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말소리가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없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평화라는 걸 느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내 존재를 따지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생각이 또렷해졌다. 퇴직 후 2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 퇴직 후엔 아내의 눈치, 그게 습관이 되어 내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도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커피포트를 켜고 컵을 내려놓는 순간조차 자유로웠다. 그날 오전, 나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이혼 절차라고 입력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계속 쳤다. 재산 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없음, 협의 이혼.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이혼 후 생활비라는 항목을 눌렀다. 보증금, 월세, 공과금, 식비, 노트 한 권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다. 퇴직금 일부와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종이에 숫자를 적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다. 계산이 끝날수록 불안이 아니라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 할 수 있겠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상담실 안, 젊은 변호사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혼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졌다. 그리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묘하게 시원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협의 이혼이 가장 간단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절차가 좀 길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의사 확인서. 그 위에 내 이름을 적는 동안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글씨는 단정했다.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거리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햇빛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었다. 그날만큼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 걸음에 속도를 맞추며 걸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에 다시 한 줄을 적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문장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서 써달라고 기다리던 문장 같았다. 하루가 저물었다. 불을 끄고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다. 그 불빛이 꺼질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켜졌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혼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돌아온 날은 유난히 밝은 오후였다. 공항버스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트렁크를 끌고 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선글라스 너머로 표정은 읽히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가볍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 여유가 내겐 낯설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잠시 고민했다. 결국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 후 도어락 소리가 났고 그녀가 스스로 들어왔다. 왔어? 내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피곤하네. 공항에서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청소는 했네. 응, 그래도 먼지는 좀 쌓였네.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습관처럼 던지는 말.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무겁게 떨어졌다. 밥은 먹었어? 응, 간단히. 역시. 당신은 혼자 두면 먹는 게 제일 불규칙하잖아. 그녀는 부엌 쪽으로 가며 물을 따랐다. 그 사소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여행 다녀온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잔소리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스스로도 낯선 목소리였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녀의 손에 들린 컵이 살짝 흔들렸다. 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식탁에 번졌다. 뭐라고? 이혼하자. 그녀가 웃었다. 농담하지 마.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농담 아니야.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존중이 사라진 자린 이제 집이 아닌 것 같아. 전혀 편하지 않아.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퇴직 후에 예민해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감상에 빠졌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나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컵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돈은, 밥은, 빨래는 배워서 하면 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쉬울 리 없지. 그래도 이대로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참, 고집은 여전하네. 고집이 아니라 결심이야.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진심이네. 그래.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안에 고요가 흘렀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그리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했어? 언젠가부터였지. 아니, 아마 오래전부터. 그냥 이제야 입으로 낸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힘들게 한 건 당신만이 아니야. 나도 내 자신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워보려는 거야. 그녀는 다시 물을 마셨다. 한참을 그러다 말했다. 이혼하자고 쉽게 말하지 마. 그건 후회할 수도 있어. 그래, 후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존중이 없는 인생은 어차피 사는 게 아니더라. 그녀는 더 말이 없었다. 나는 가방 하나를 문 옆에 내려놓았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가방이었다. 내일 나갈게.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나가. 그녀의 말이 날카로웠다. 그래, 나는 천천히 웃었다. 고맙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화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낯설미였다. 현관문을 닫고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겁게 눌러있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호흡으로 잠이 들었다. 새벽, 작은 원룸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처음 맞는 혼자의 아침이었다. 눈을 떴지만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불 끝에 걸린 햇살이 낯설었고 그 낯설미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물 한 병과 계란 2개가 전부였다. 그 전엔 아내가 늘 밥을 차려줬고 나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했다. 밥솥 사용법을 몰라서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단순한 문장을 3번쯤 읽고 나서야 손이 움직였다. 손끝에 묻은 쌀의 차가움이 묘하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는 의자에 앉았다. 끓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첫날이구나. 그 생각이 어쩐지 뿌듯했다. 한편으론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 속에 묘한 자유가 섞여 있었다. 밥이 완성되는 소리가 들렸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조금 설익은 밥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평생 누군가의 밥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 밥을 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눈을 자극했는지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날 오후 근처 슈퍼에 갔다. 라면, 세제, 수건, 휴지, 카트에 하나씩 넣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내 물건을 고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 단순한 일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밤에는 세탁기를 돌렸다. 삑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빨래가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런 것도 해냈다는 감정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채웠다. 며칠 뒤 일거리를 찾아보다가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봤다. 65세 이상도 가능. 그 한 줄이 마음을 끌었다. 지원 전화를 걸며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상하게 설렜다. 사장 목소리가 들렸다. 야간이라 조용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조용한 게 좋아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다. 첫 근무날, 밤 공기가 서늘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 서니 내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나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데
그 얼굴이 싫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로 보였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을 때 나는 진열대를 정리했다. 도시락을 채우고 음료수를 맞추며 작은 일에도 집중했다. 그 단순한 반복이 묘하게 평온했다. 퇴직 전엔 늘 복잡한 보고서와 사람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 손끝으로 세상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자정 무렵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덜 힘들어요. 덜 힘들다고요? 응. 사람 마음이 복잡할 땐 몸을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 말이 내 귀에 낯설게 울렸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해뜨는 하늘을 봤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나는 그 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내가 이상하게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손녀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해? 할아버지 일해. 일? 무슨 일? 편의점에서. 우와, 나중에 나도 가도 돼? 그럼 언제든 와. 그 짧은 통화가 온종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다. 방 안은 여전히 작고 조용했지만 이젠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게 진짜 평화구나. 눈을 감으며 느꼈다.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밤 근무가 힘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적응했다. 밤의 세상은 낮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보게 되었다. 새벽 3시쯤이면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대학생이 과제 끝내고 와서 컵라면을 사고 택배기사 아저씨가 커피를 들고 갔다. 그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환하게 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는 기분이었다. 직급도 없고 월급도 적었지만 이 작은 편의점 안에서는 내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일이 끝나면 나는 근처 공원에 들러 잠깐 걷곤 했다. 이른 아침의 공원엔 같은 나이 또래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매일 보이시네요. 혹시 여기 사세요? 예,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저도요. 혼자 사니까 산책이 제일 낙이에요. 그는 은퇴한 교사라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말이 오래 남았다. 사람은 존중을 잃을 때 늙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웃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깨달음엔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예전엔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는데, 이젠 하루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이 오면 걷고, 낮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밤엔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단조롭지만 단단한 리듬이었다. 어느 날 SNS를 시작했다. 손녀가 만들어준 계정이었다. 할아버지, 사진 올려봐요. 요즘은 다들 일기 대신 사진으로 써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다. 커피 사진, 하늘 사진, 편의점 유리창 너머의 새벽 풍경, 그 작은 기록들이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댓글을 남겼다. 글이 참 따뜻하네요.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 어느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편의점 일도 익숙해졌어.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래,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예, 그게 좀 놀라셨대요. 이혼하고 나면 힘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편해 보인다고.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내 얼굴이 나 같아진 거지.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일이라고. 예전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새로 시작된 기분이었다. 며칠 뒤 손녀가 학교 발표회 영상 링크를 보냈다. 할아버지, 이거 봐. 내가 쓴 글이야. 영상 속에서 손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일을 하세요. 힘들어도 항상 웃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멋져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편의점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또렷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늦게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내 인생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사람으로 다시 서 있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토록 고마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이혼한 지 1년이 흘렀다.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것처럼 날씨도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 있었다. 원룸 창문을 열면 가을 냄새가 들어왔다. 볕이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봤다. 김연수. 오랜만에 스스로의 이름을 입에 담았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들렸다. 아침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한 잔 사서 벤치에 앉는다. 커피 향이 진하게 올라올 때면 지난 세월의 냄새가 잠깐 스친다. 회의실의 공기, 야근하던 사무실, 아내의 잔소리, 그리고 퇴직 후의 공허한 날들, 그 모든 게 이젠 한 장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때의 나는 불행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 불행을 품은 채 웃을 수 있다. 편의점 일은 여전히 한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다. 어느 날 단골 대학생이 물었다.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 그래도 즐거워. 왜요? 이 일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이젠 꾸며내지 않아도 진심이 흘러나왔다. SNS엔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다. 사람들이 내 사진과 글에 댓글을 달았다. 선생님, 글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나는 그들의 말을 읽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용서라는 걸.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에 같이 밥 먹어요. 엄마도 오고 싶대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졌다. 예전이라면 불편했을 자리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보자. 짧게 답장을 보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먼저 일어나 웃었다. 오랜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이지.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잘 지낸다면서? 응, 그럭저럭. 편의점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며 지내. 그래. 좋아 보이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이혼하길 잘했나 봐. 우리 둘 다 편해졌잖아.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서로에게 미안할 일도 증오할 일도 없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전에 그 사람을 닮아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손녀가 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밥 퍼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 작은 손이 내 밥그릇을 채웠다. 할아버지, 요즘 행복해? 응, 아주 행복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달라졌대. 어떻게 달라졌대? 예전엔 항상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얼굴이 환해졌대.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화 대신 웃음을 배우는 중이야.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계산대 옆에서 손녀가 말했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먹자. 나는 웃었다.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맑았다. 그 별빛 아래서 내 안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문장이 떠올랐다.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두 배가 되었다. 존중 없는 삶은 결국 나를 잃는 일이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만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워야 할 게 있더군요. 그건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찾는 일, 그게 늦은 나이의 용기였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었고, 가족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타인의 인정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온다는 것. 퇴직 후 2년, 아내는 여행을 갔고 나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